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만나게 될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 둘의 맞대결을 떠올리면 12-13 시즌 챔스 4강에서 도르트문트가 레알 마드리드를 4대1로 꺾은 경기가 기억나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내포를 퍼부으며 레알을 침몰시켰었죠. 당시 도르트문트를 이끌었던 감독은 다름 아닌 뮤르겐 클롭. 클롭은 도르트문트의 지휘봉을 잡았던 기간 동안 분데스리가 2연패, DFB 포칼, 슈퍼컵 등을 들어올리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클롭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의 경우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지만 도르트문트는 재정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았기에 유스팀에서 콜업을 하거나 어린 유망주들을 싼 가격에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누리 샤인, 마리우 괴체, 피슈체크, 가가와 신지 등이 있었죠. 그렇기에 선수단의 평균 나이는 상당히 젊었습니다. 클롭 감독이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4-2-3-1. 부임 기간 동안 포메이션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선수 개개인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윙어가 그로스크로이치였던 시절, 그로스크로이치는 측면을 따라 움직이는 정통적인 윙어의 역할을 소화하였고, 이에 왼쪽 풀백인 슈멜처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할 상황이 많이 없었지만 로이스가 영입된 이후 그가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소화하자 슈멜처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기 시작했었죠.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떠올리면 강렬한 게겐프레싱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젊은 스쿼드의 장점을 살려 빠른 경기 템포, 왕성한 활동량, 적극적인 압박, 강렬한 피지컬 축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롭의 전술 철학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을 자주 당하거나 시즌 막바지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나 도르트문트라는 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확립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축구를 선보이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공을 가장 잘 다루는 선수들이 중원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던 도르트문트. 클롭은 중원 자원들을 활용한 빠른 빌드업을 강조하였습니다. 빌드업 시 풀백이 조금 전진해주며 2사 형태를 갖추었고, 그들이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 경기장의 넓이를 더해주었죠. 귄도안은 벤터보다 후방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빌드업의 핵심은 후메스와 귄도안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빌드업 시 풀백이 한 칸 전진해주며 2사 형태를 갖춘 도르트문트. 이때 귄도안은 벤터보다 낮은 위치에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줍니다. 측면으로 공을 뿌려주며 빌드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귄도안이 해주지 못할 때에는 패스 능력이 뛰어난 후메스가 자주 보여주었죠. 이처럼 클롭의 도르트문트는 후방에서 공을 소유하고 차근차근 전개하기보다는 중원을 거쳐 빠르게 공을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빌드업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방에서의 롱패스도 자주 시도하였던 도르트문트. 이때 레반도프스키를 겨냥했고, 레반도프스키는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공을 떨궈주거나 본인이 뒷공간 침투를 시도하였습니다. 공격 전개로 넘어가 보시죠. 공격 대형을 살펴보면 윙어들이 하프 스페이스에 머무르고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주며 둘둘육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측면에서의 공격 패턴을 살펴보면 풀백의 주 임무는 저돌적인 측면 돌파 이후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윙어들의 경우 로이스는 경기장 안쪽으로 드리블을 쳐주며 동료에게 킬패스를 찔러주거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자주 시도하였고, 부와 슈치코프스키는 로이스보다는 직선적인 공격에 능했기에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주며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을 만들어냈죠. 이 장면은 오른쪽 측면에서 피슈체크가 과감한 오버래핑을 보여준 후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로이스가 경기장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 후 깔끔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부와 슈치코프스키는 직선적인 움직임이 장점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처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여 공간으로 침투해주고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주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로이스, 괴체로 이루어진 공격 트리오.
인게임 내에 특성 팀컬러가 존재할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위치를 자유롭게 스위치하며 상대 수비수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고, 로이스가 경기장 중앙으로 들어올 때 괴체가 기습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빠져주고,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을 포착한 괴체가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발밑이 모두 뛰어난 선수들로 짧은 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살려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곤 했죠. 이외에도 후메스와 수보티치의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전술, 뛰어난 위치 선정을 앞세운 빈도안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마르코 로이스의 감각적인 프리킥 득점, 레반도프스키의 정확한 페널티킥 등이 있었습니다. 게겐프레싱은 쉽게 말해 상대의 공격에 대항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즉,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대형을 갖추기도 전에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고 공을 되찾아오는 행위죠. 클롭 감독은 게겐프레싱을 하나의 공격 옵션으로 여겼는데요. 공격을 전개하다 공을 빼앗기면 즉시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붙어주며 소유권을 되찾아왔고, 상대의 포메이션이 흐트러진 틈을 타 곧바로 역습을 전개하며 수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클롭이 게겐프레싱을 하나의 공격 루트로 사용했던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렬한 게겐프레싱을 시도하여도 상대가 후방으로 롱패스를 때리거나 압박을 풀어나오게 되면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내주기도 했었던 도르트문트. 수비 라인을 상당히 높게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의 역습이 시작되는 시점도 골대와 거리가 멀었기에 도르트문트의 수비수들이 투지 있는 플레이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최후방 수문장인 바이덴펠러가 골문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바이덴펠러는 발밑은 아쉬웠지만 선방 능력만큼은 최고 수준이었죠. 상대가 지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미드블록 4411 수비 대형을 갖추었고, 선수 간격을 상당히 좁게 유지하며 상대가 중원을 벗어나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만약 수비에 성공하면 공수전환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며 로이스, 레반도프스키, 부와 슈치코프스키의 스피드와 움직임을 활용한 즉각적인 역습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늘은 클롭 감독의 도르트문트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넨이 리그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 도르트문트를 이끌고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팬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잡았던 클롭. 도르트문트와 이별할 때도 그랬듯 최근 리버풀 팬들에게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건넨 클롭. 그는 어느 팀을 가도 사랑받는 감독이었습니다. 한편 팀을 위해 헌신한 또 다른 레전드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종 라운드에서 마인츠와 비기며 리그 우승에 실패했던 로이스. 과연 로이스는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